그러면 이거는 오! 김근수 교수님의 8년 뒤 네. 40대 노벨상을 아닙니다. 제가 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원래 물리학에서 노벨상은 머리가 없거나 하얗거든요. 머리가 없거나 하얘요. 흔치 않은 와, 근데 풍성한 노벨상. 풍성하고 검은 머리 노벨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와. 기대됩니다. 야, 이거 기대해 봅니다, 이거 진짜. 이 얘기가 제 의도대로 흘러가진 와, 않네요. 너무...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LK99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초전도체라는 기술 자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초전도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해도가 생겼어요.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달성하고 이루어냈다는 주장들은 있는데 네. 실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 실체가 과연 존재하느냐? 그걸 가지고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우리 삶에 많이 익숙해졌고 가까이 왔는데 드디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또 고려대학교 출신의 이제 연구자분들이 또 좀 두각을 나타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드디어 연고전 고대의 승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연고전 하거든요. 네. 그 연대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 진짜는 연대다. 그 결과로 모셔온 분이 바로 연세대학교 김근수 교수님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간단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연세대학교에서 연구하면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김근수고요. 오늘 뭐 궤도 후배님인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늘 연구 얘기 제가 좀 들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야, 아니 제가 딱 대학교 1학년 입학 딱 하자마자 저를 딱 환영해준 선배님들 중에 한 분이신 거예요. 저보다 딱 한 학번 위니까. 형님한테 밥도 많이 얻어먹고 네. 친밀한 관계를 많이 유지했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와, 이 정도의 연구력을 갖고 있는 연구자가 되셨구나. 해외에서 제가 우리 말로만 듣던 네이처 사이언스 그거를 그냥 막 밥 먹듯이 막 써내려가지고 야, 그리고 동명이인인가? 막 이랬거든요. 왜냐면 내가 알던 형의 모습이 정말 연구에 몰입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단 말이야. 완전히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아니, 동기들이 막 모여갖고 막 야, 그 형이 정말이야? 막 이러다가 어느 날 연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또 모셔오신 거죠. 워낙 연구를 잘하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논문이 엄청난 논문이 등장을 했고 거기에 이제 타이틀이 초전도체 새로운 국면 암흑전자라는 걸 발견. 근데 이거를 이제 쓰신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정말 많이 났고 초전도체에 관심이 있던 분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고 네. 그 시작이 이제 연세대학교다. 어. 근데 그게 근수 형이었어. 안 될 거하게 나오셨던 과학자분들 중에 이제 또 정말 노벨상에 근접하실 분 많이 계십니다. 거장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김근수 교수님 아마도 정말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그럴 분야입니다. 그럴 분야. 너무 가짜이시네요. 그럴 분야예요. 노벨상을 받으면 꼭 다시 나오는 걸 약속을 했고요. 구두 약속을. 오늘은 이제 이 초전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예. 심화학습이군요. 네. 김근수 교수님의 초전도체 암흑전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예, 저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전에 나오신 분들께서 이 초전도에 관련되는 이 설명들은 많이 잘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좀 이제 주제를 잡았냐면 이 초전도 문제를 푸는 게 좀 왜 중요하고 어허.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풀리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고죠.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왜 안 되나? 네. 근데 사실 왜 안 되냐를 알면은 그거를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확한 접근이죠. 예.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왜 안 되지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 부분을 오늘 좀 짚어주실 것 같아요. 네. 잘해주시면요. 초전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두 가지죠. 하나가 이제 저항이 0이 된다, 아, 사라진다. 그렇죠. 이제 또 하나가 지금 보신 것처럼 마이스너 이펙트라고 해서 예. 이렇게 이제 부상하는 이런 이제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하여튼 많이들 이제 얘기가 좀 됐을 것 같고 이제 요거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좋습니다. 그 갑자기 어려워졌죠? 분명히 방금 전에 이미지 나쁘지 않았는데. 네, 이미지 약간 낯이 익었는데. 색깔도 옷 색깔 비슷하고. 지금 이 고체 안에서 실제로 전자들이 어떻게 이동을 할까를 이제 간략하게 한번 그려본 거예요. 많이들 잘 모르시는 부분이 전자가 원래는 고체 안에서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그 속도 그대로 못 가요. 지금 저 그림에 나왔던 것처럼 대부분 예. 무슨 일을 겪냐면 마구잡이로 이게 충돌을 하면서 거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까스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가스로. 가까스로. 원래 갖고 있는 속도의 한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속도로 예.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네, 그게 사실 저항의 근본적인 원인이고 예. 그래서 저기서도 이제 써놨지만 V는 IR, 저게 뭐 오메 법칙이라고 잘 알려진 거죠. 네. 저 공식이 성립하는 이유는 전자가 저렇게밖에
못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전자는 사실 뭐 일종의 전자기파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전자기파 빛과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잖아요, 원래.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뭐가 많으니까 그렇죠. 부딪히고 막 때리고 하면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 뭐 불순물도 예. 있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상온에서 사용을 하니까 이게 원자의 진동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아하. 그런 것들에 마구잡이로 부딪혀서 거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초전도라는 것을 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 식으로 좀 해봤는데요. 보이시는 물고기가 전자입니다. 예. 그리고 저기 지금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분이 뭐 물리학자처럼 이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예. 네. 고체 안에 있는 전자가 원래는 개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초전도 상태가 되면 무슨 행동을 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집단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저거를 이제 알아내야 되는 거죠. 왜 집단 행동을 할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네.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저 물고기 한 마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제 입장에서 좋습니다. 보면 예. 네.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생존을 위해서. 그렇죠. 저도 이분 뭐 저희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예. 아무래도 뭐 물고기 입장에서도 옆에 물고기랑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 불편함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수님 설명하신 것처럼 쟤네들이 저렇게 다 같이 붙어 있어야 뭔가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불편함을 저 안정감이 이기면 저런 행동을 이제 하게 되겠죠. 불편한 거보다 더 얻을 게 많다면 그렇죠. 그거를 감수하면서도 가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설명을 이제 물리학적인 용어로 좀 바꿔보면 네. 저 전자들 입장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자가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자하고 전자는 이 전자기력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밀쳐내려는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방금 그림으로 보신 것처럼 전자들이 집단 행동을 하려면 예. 뭔가 그것을 묶어주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예, 자연에 예. 존재하는 여러 가지 힘 중에 전자가 굉장히 센 편이죠. 그쵸.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그 에너지가 굉장히 커야 저들이 이제 저런 집단 행동을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는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초전도 현상을 이해하려면 과연 저 전자들을 묶어주는 그 원천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가장 핵심인 거죠. 야, 근데 이거를 연구한 지 얼마나 됐어요?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는 뭐 1911년에 처음 저 초전도 현상이 발견됐으니까 그때부터 원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초전도는 다 아시는 것처럼 현상 자체가 워낙 매력적이니까 예. 현상을 발견만 해도 사실 노벨상을 받았죠. 그때도 그러니까. 뭐 발견하고 2년 만에 받고 그랬는데 그 소위 말하는 그 BCS 시오리라는 거 네, 이론을 네, 통해서 저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아마 이 용어들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예. 쿠퍼쌍이라는 개념도 그쵸, 있고 그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를 묶어주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요. 근데 결국은 초전도의 원리를 우리가 파헤치는 문제는 예. 그 쿠퍼쌍으로 이게 엮어주는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굉장히 이제 핵심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때도 저희 쿠퍼쌍 얘기하면서 쌍으로 다니니까 네. 좀 깡패처럼 그냥 막 다 무시하고 간다. 약간 이런 느낌 설명했었는데 네. 그 쿠퍼쌍에 대한 거는 사실 자세한 설명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오늘 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리니까 덧붙이고 싶은 게 방금 예. 그 물고기 사진에서도 네. 저렇게 이제 집단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앞에서 제가 그 전자들의 이동 경로를 예.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면 거기에 뭐 불순물이 조금 있든 아니면 뭐 진동에 의해서 방해를 받든 다 그냥 밀고 지나가요. 예. 무시돼 버리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초전도를 조금 간단하게 비유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고온 초전도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건데 좋습니다. 이 초전도라는 것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주 극저온에서만 그쵸. 이제 처음에는 발견이 됐었고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초전도가 일어나는 이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도표를 보여주는 것이고 가로축이 연도수고 예. 세로축이 소위 말하는 초전도 현상의 임계 온도입니다. 임계 온도보다 아래에서 이제 초전도 현상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고온 초전도라고 부르는 거를 왜 그렇게 부르고 있는지가 지금 드러나 있는데 예. 제가 이제 가로로 BCS 한계라고 이렇게 써놓은 게 있죠. 예. 저게 1911년에 처음 초전도가 발견되고 50년대에 그것의 이제 메커니즘이 풀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메커니즘에 따르면 아마 임계 온도가 이 온도보다는 더 올라갈 수 없을 거다라는 한계를 그어놓습니다. 그게 저겁니다. 약간 올림픽도 보면은 네. 뭐 높이뛰기를 해. 그럼 예를 들어 높이뛰기 뭐 잘하겠죠. 6m 뛸 수 있습니까? 어렵죠. 어렵지가 아니라 사실 불가능하죠. 6m는. 네. 요거 이상은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가 와도 못 넘을 거다라고 이게 어느 정도 정해놓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거를 이제 초연도에서 해놓은 거죠. 일단 저 그래프를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 그래프를 보는 순간
지금 많이 낙오를 했거든요. 지금 맞아요. 여기 있는 별 모양, 세모 모양, 네모 모양 이런 애들은 약간 비슷한 맥락의 재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제일 왼쪽부터 보면 처음에 발견된 초전도체들이 지금 이 초록색 동그라미로 좀 이렇게 단순한 표현이 되어 있는 애들이죠, 거죠. 그렇죠. 조금. 예. 그래서 1911년에 처음 발견되었다는 게 저 수은, HG라고 써 있는 저거부터 아하. 발견을 됐고 그 다음부터 비슷한 계열의 물질들이 조금씩 더 높은 임계 온도를 보여줬는데 네. 근데 저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점프가 나타나죠. 파란색 마른 모. 마름모. 저게 1986년에 이제 발견이 된 것이고 저 일군의 물질들이 발견이 되면서 갑자기 저 온도가 무려 한 100켈빈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BCS 한계가 왜 생겼냐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애들이 저걸 못 넘어요. 네, 맞네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나 보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파란 마른 모. 얘가 갑자기 점프를 뜁니다. 네. 그죠? 이게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네요, 지금. 뭔지 아시겠죠? 이 그래프를 보는 방법이 예전에 안 됐던 애들이 있는 거고, 그거를 못 넘었던 걸 보여주는 거고, 이번에 한번 점프한 애들이 몇 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래프 뭐 쪼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 처음에 초전도 현상이 발견되고 초록색 동그라미 물질들만 있을 때만 해도 초전도는 대부분 정복이 됐다고 믿고 있었어요. 저 소위 말하는 BCS 이론이라는 것에 의해서. 아하. 네. 근데 이제 마치 뒤통수 치듯이 저 파란색 물질들이 나타나면서 뭔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있다는 걸 딱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되겠네라는 느낌이 온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그 용어가 고온 초전도니까 이제 상온 초전보다 더 높은 온도를 이제 떠올리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은 저 고온의 의미는 그 전에 BCS 한계보다 더 보다 높다. 높다. 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엄청 저온인 거죠. 그렇죠. 네. 저 고온 초전도는 BCS 이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저거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푸는 것이 이제 물리학계의 굉장히 중요한 난제가 그렇죠. 된 거죠. 근데 저 그래프에서 맨 우측 상단에 있는 뜬금포 녹색점은 뭡니까? 예. 저거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상온 초전도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결과들 중 하나인데요. 근데 이제 사실 저 정도 온도 거의 이제 200켈빈이 넘죠. 근데 이제 저거는 한 가지 이 맹점이 그쵸. 있는 것이 지금 뒤에 숫자가 좀 무섭습니다. 예, 고압에서만 네. 딱 저런 현상이 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프 봐주세요. 숫자가 155 기가파스칼.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네요, 저 그래프 자체가. 그럼요. 이게 네. 앞으로 계속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를 그러니까. 한번 기대와 함께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것은 저 원리를 밝혀내면 네. 모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런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요 이제 그림은 제가 이 수업할 때마다 좀 자주 보여주는 이 재료인데 사실 이거는 이 반도체에 관련된 거거든요. 왜 우리 핸드폰에 보면은 이 트랜지스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최근에 첨단 IT 혁명들을 다 만들어냈잖아요. 네, 맞아요. 혹시 저 트랜지스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트랜지스터를 예, 저기 누굴까요? 써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에 지금 써 있는데, 저기 지금 보시는 벨 연구소의 휴 다행이다. 원래 모르던 사람들이야. 네. 다행이다. 휴 다행이다. 내가 알던 사람일까봐 좀 긴장했어.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저분들이 다 물리학자였어요. 네. 그다음에 왼쪽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최초의 트랜지스터를 이 형상화해서 만든 모형이거든요. 저게 이제 말 그대로 트랜지스터였습니다. 엄청 컸죠.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처음 저걸 만들었을 때 저 물리학자들은 저게 뭐 향후 한 50년, 100년 뒤에 이런 첨단 IT 혁명을 불러 일으킬 거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죠. 진공관 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네. 과학적 발견들이 그렇죠. 네. 껐다 켰다 하는 것도 수동으로 프롬프터를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도 이상했을 거야. 이걸 어디다 쓰겠어. 근데 요만한 데 했어요. 네, 요만한 데 들어갔습니다. 이 예와 같이 네. 사실 우리가 이 초전도라는 것도 지금은 물리학자들은 그냥 흥미로워서 일단 접근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이제 나중에 50년, 100년 뒤에 우리한테는 어떤 선물을 가져다 줄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전자기 유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기장을 이렇게 하면 전기가 만들어져? 사실 관심 없었단 말이죠. 맞아요. 어디다 써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페로데이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쓰고 있어요. 모든 맞아요. 곳에. 야, 그러면 이게 약간 평행이론처럼 비슷한 형태로 초연도체가 완전 상용화되면은 익숙해지게 전자처럼. 쇼클리가 연구 결과 독식하려고 하다가 나락 갈 뻔했다는 사건이 있었다는데요.
그런 일 있었나요? 아니, 그건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거는 네,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김건수 교수님도 모르시는 겁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도 다 모르는 게 많아요. 네,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이제 새로운 가능성들을 또 열어주는 게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물질을 어떻게 찾아가야 예. 그 임기온도를 올리고 우리가 아하. 소망하는 것처럼 뭐 상온 초전도 이런 것도 혹시 만들 수 있느냐.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물리학자들이 저 원리를 정복해서 고온 초전도라는 것이 왜 나올 수 있고 임계 온도를 이렇게 하면 더 높일 수 있다. 이 원리를 파악한다면 이제 소위 말하는 물질에 대한 디자인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저 물질 디자인이라는 것을 이 인공지능하고 또 결합시켜서 신물질을 찾고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연구를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계 온도 상승을 위해서도 고온 초전도의 원리를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아, 이렇게 물리학에서도 물질 디자인에 인공지능을 쓰는군요. 그럼요. 생명공학에서 정말 많이 써요. 단백질 그렇죠. 구조 예측하는데 정말 많이 쓰는데 야 물리학도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굉장히 많은 이 뭐 조합을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실험을 하는 건가요? 네,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어떤 물질이 적합할지, 어떤 조성이 적합할지, 어떤 구조가 가능성이 높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환성 같은 것도 다 통해 인공지능이 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 근데 이제 하나 빠진 게 있다면 네. 저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거 원리를 모르고는 어떻게 학습을 시켜서 그 물질을 찾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 없으니까. 규칙을 알아야 돼. 그렇죠. 인공지능이. 예. 규칙을 모른다면은 사실상 그냥 마구잡이식 조합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핵심 알고리즘을 모르는 상태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것만 나오면 인공지능이 찾아줄 수 있는 상황. 사실 상온 초전도라는 것도 원래 과학자들은 로드맵으로서는 저 원리를 파악하고 저렇게 임기온도를 올려보자. 이게 좀 더 정석적 방법이었을 거예요.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들이 편하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고온 초전도 문제는 정말 노벨상이 예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예. 아닙니다. 오. 그러니까 풀기만 하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다들 아는 사실이고요. 근데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많이들 학자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단순한 시간 계산인데 예. 이 첫 초전도가 1911년 오네스라는 사람이 저거 발견을 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견만으로도 중요하니까 2년 만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어허. 그리고 나서 저게 이제 메커니즘이 밝혀진 게 1957년입니다. 아, 46년 후. 46년. 네, 그런 거죠. 아. 저분들은 아마 1년 만에 받았을 겁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뭐 평행 이론에 따라서 예. 아까 46년을 더해 보시면 아하. 2032년입니다. 굉장히 수학적이네요. 네, 2032년. 그러면 이거는 오, 김근수 교수님의 8년 뒤 네. 40대 노벨상을 아닙니다. 제가 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원래 물리학에서 노벨상은 머리가 없거나 하얗거든요. 머리가 없거나 하얘요. 흔치 않은 와, 근데 풍성한 노벨상. 풍성하고 검은 머리 노벨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와. 기대됩니다. 야, 이거 기대해 봅니다, 이거 진짜. 이 얘기가 제 의도대로 흘러가진 와, 않네요. 너무 좋네요. 와. 젊은 친구들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에서 혹시 물리학자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대학교 학부에 이제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대학원에 가서 이제 저 꿈을 안고 물리학 박사에 도전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사실 한 얘기인데 예. 아니, 저는 너무 좋은 게 초전도체 열풍이 한번 불었어요. 네. 그때가 사실 저는 너무 기분은 좋았는데 이게 열풍에서 끝나버렸어. 우리 줄기세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 한참 줄기세포 열풍이 불었을 때 네. 전 국민이 생명공학을 가야 된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거 안 되는 거네? 하면서 그냥 끝나버렸어. 되던 안 되던 그 분야는 너무 중요한 분야예요. 이거를 도달하건 안 도달하건 가는 과정에서도 얻을 게 되게 많은 분야입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하지 않고 끝나버린 거야. 근데 사실 작년에 이 초전체 열풍이 그렇게 끝나버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김근수 교수님의 논문이 등장을 한 거예요. 초전도체 거품이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이게 될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될 거라서 우리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올바른 길로 연구의 방향을 잡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저는.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논문이에요. 지금도 이게 결국은 화두가 되는 게 고온 초전도 문제가 사실은 우리 물리학자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는 게 맞아요. 이게 갈수록 이제 이 모든 일이 빨라지니까 네. 고온 초전도 문제도 지금보다는
생각보다는 좀 더 일찍 풀릴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뭐 그림으로 표현을 했지만 고온초전도 문제가 왜 안 풀릴까 했을 때 이제 이론하고 실험 사이에서 서로에게 이제 기대하는 것도 있고 이제 이론 입장에서는 실험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론을 정립할 수 있는 실험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고 이제 실험 입장에서는 이론이 뭔가 좀 더 새롭고 파격적인 이론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바도 있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협업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어디서 막혀 있는지를 우리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야, 사실 핵 분열도 그랬잖아요. 그 오펜하이머 영화 보시는 분들 기억하실 텐데 네. 그 오펜하이머가 칠판에 막 써요. 네. 그러면서 핵 분열의 연쇄 작용은 불가능해 이론적으로. 근데 과학자가 딱 들어서 뭐라 그럽니까? 야, 옆방에 네가 불가능하다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가보니까 되는 거야. 근데 이론 과학자들, 이론 물리학자들은 이걸 좀 기대를 해요. 왜냐면 이런 이론이 있는데 이게 되게 교과서적인 이론일 수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이론을 뛰어넘는 거야. 그럼 거기서 또 새로운 이론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또 실험 물리학자들은 또 반대인 거지. 요게 완벽해서 내가 이대로 구현만 하면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양쪽에서 기대하는 바가 좀 있겠네요. 서로. 그렇죠. 그죠? 기대하는 거. 쟤네가 뭔가 실마리를 주지 않을까? 그렇죠. 야, 쟤네가 뭔가 해주지 않을까? 예, 어떤 분들은 이미 나와 있는 이론 중에 고온초전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다 어딘가 있을 거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이거를 연결을 못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험이 그 중에 뭐가 맞는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서로 신뢰를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 기대를 하는 거죠. 서로 동료하고 좋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요거에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려면 예. 고체 물질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 풀리는지를 설명하려면 예. 고체의 성질이라는 게 뭐에 의해 결정이 되느냐 이 설명이 좀 필요한 거죠. 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금속 물질들을 이제 네.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옆에는 유리컵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실 감각적으로 봐도 저 금속 물질들은 전기가 잘 통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요 유리컵은 전기가 안 통할 것 같죠. 네네네. 그리고 또 빛과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보면 금속 물질들은 보통 저렇게 좀 탁해요. 그리고 유리는 투명합니다. 네. 근데 이런 성질,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냐 통하지 않느냐, 아니면은 이제 빛이 통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고체라는 것이 원자가 빼곡하게 모여 있는 것이긴 한데 네. 저 성질은 대부분이 그 원자에 붙어 있는 전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어허. 저런 걸 들어 보통 전자물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그 좋습니다. 고체 물리학이라고 하면 예.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예. 왜냐하면 물리학이라고 하면 보통 입자의 뭐 운동을 설명하는 학문 이런 식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이 고체 물질 안에도 우리가 물리학을 이용해서 설명해야 하는 그런 입자가 있는 겁니다. 어허. 그 대상 입자가 바로 전자고요. 그 전자들이 고체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면 예. 뭐 전기가 통하느냐 아니면 투명할 것이냐 이런 모든 어. 성질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약간의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요 예.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 개수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아보가드로의 수 이건 혹시 좀 들어보신 적이 있죠? 야, 오래전에 들었죠. 예. 그래서 단위 면적당 원자가 대충 몇 개 정도 존재하냐 이런 이제 감을 좀 드리는 건데요. 예, 예. 고체 물질 안에는 원자가 저 정도 숫자가 있습니다. 10의 23승. 네.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금속의 경우를 예를 든 건데 딱 저 숫자는 아니지만 대충 아주 이제 도체인 금속의 경우에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게 무려 10의 18승계 정도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저 각각의 전자의 움직임은 우리가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기술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개도 기술이 어려운데 네. 10의 18승을 기술할 수는 없죠. 이미 저기서 맥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어떻게 보면 예. 왜 아직 물질을 인류가 정복을 못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과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걸 정확하게 푸는 거는 이제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 항상 과학자들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이제 접근법이 하나씩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이제 떼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보여주시면 전자가 10의 18승계지만 이런 가정이 들어갑니다. 전자하고 전자는 서로 모른 채 한다. 쟤네들은 이제 상호작용하지 않아로 일단 출발하는 겁니다. 네. 가정을 해서 약간 단순화시키려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전자 마치 하나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하. 이제 기술을 시작하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써놓은 것까지는 이제 적당하게 기술이 됩니다. 원자하고 전자가 상호작용. 왜냐하면 저 전자라는 것은 원자로부터 나온 것이고 전자는 원자를 보면 이제 잡아당기는 그런 이제 이 힘을 느낄 텐데 예. 네. 거기까지는 적당하게 기술을 할 수 있어요. 아하. 그래서 제가 흰색으로 써놓은 저 세 개는 지금 우리 물리학자들이 적당하게 기술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제 문제는 어디서 오냐면 그 밑에 있는 노란색 세 개입니다. 저기는 이제 더 복잡하고 어려워서 우와. 기술이 잘 안 되는데
저거 당연히 이제 깊게는 안 들어갈 거고. 아니 저게 있다는 거를 발견한 것도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렇죠. 저 세 가지가 뭔지만 이제 잠깐 말씀을 좋습니다. 드리면, 이제 진동이라고 했는데 저건 이제 원자의 진동이에요. 네. 사실 우리가 고체 물질을 다루는 건 대부분 상온일 테니까 온도가 있고, 그러면 저 원자 10의 23승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아하. 그 부들부들 떠는 것과 전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할 거냐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술하기가 어려워요. 아하. 그리고 사실 또 힌트를 하나 드리면, 저 진동전자 상호작용은 우리 저온에서 나타나는 BCS 이론, 그것의 이 근본적인 원인에 해당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이 물고기들이 모여 존재하게 만드는 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 사실 저온에서 나타나는 초전도의 그 원동력이 바로 저 진동전자 상호작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무시했다고 말하는 걸 이제 켜야 되는데, 저런 전자가 실제로 10의 18승계 정도 있으니까 네. 저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것을 언제까지나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저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집어넣을 것이냐, 이게 또 난제고요. 그다음에 저 밑에까지 전자는 이제 전하만 있는 게 아니라 스핀도 있죠. 안될과학에서도 자주 다룬 그렇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예, 예. 그래서 그 스핀과 전자가 또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도 넣어야 돼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걸로 하면 좀 채팅창이 예.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그렇군요. 나가신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이렇게 해야겠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 고체 물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고체 물리학을 공부하려면 알아야 돼. 근데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일단. 네. 그럼 이제 상황을 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이 있어. 이 가족이 화목한 가정이냐, 불행한 가정이냐, 요거를 우리가 알고 싶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알아내요? 어떻게 알아낼 거야? 각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그렇죠. 확인하는 그러니까 거죠. 엄마랑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냐 안 하냐. 엄마가 아들을 혼내냐 안 혼내냐. 아들과 누나는 싸우냐 안 싸우냐. 아빠는 누나랑 얼마나 대화를 하냐. 이걸 봐야 되는 거야. 다 보잖아요. 아, 이 가족은 화목한 가족이구나. 이 가족은 콩가루 집안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네.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요 진동, 원자, 전자, 스핀 요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돼. 왜냐면 이거는 고체 물리학을 하려면 다 알아야 되지만 요 요소에서 하나하나를 그냥 가족 구성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하나하나 아는 게 쉽진 않겠죠. 어렵죠.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잖아. 네. 근데 지금 이게 가족 구성원 얘기가 아니라 저 나라의 국민들이 화목하냐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보는 거란 말이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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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화목합니까? 5천만 명의 관계들을 알아내야 돼. 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알아낸 게 대충 그 정도를 알아낸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경찰이랑 국민들이랑 잘 지내더라. 잘해주시면요. 그게 지금 원자, 전자, 상호작용 정도를 알아낸 거야. 다른 나라는 보면 막 경찰이 지나가는 시민을 때리는데 우리나라는 경찰이 시민하고 그래도 서로 잘 지내고 경고를 하면 잘 따라. 네. 통제 잘 따라. 네. 그러면 적어도 요 부분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구나. 근데 아직까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문구점을 자주 활용하시는 분들과 그 초등학생들은 관계가 좋나요? 모르는 거야. 네. 너무 많거든. 근데 이거를 결국 전부 다 알아내야 되는 게 고체 물리학자들의 목표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해석을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자료를 보여주시면, 예, 이게 사실 디테일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 지금 저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저 세 가지 중 하나가 네. 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전자하고 전자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혹시 고온 초전도에서 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는 거다. 일단 예, 이렇게 원자와 보시면 됩니다. 전자의 상호작용에서는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있네요. 예, 그러면. 그렇죠. 그럼 나머지의 비밀이 있겠다. 그림을 딱 보면 이제 화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네요. 네, 좋습니다. 자, 네. 이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알아내야 할 상호작용들이 많이 있고 네. 요 안에 초전도의 비밀도 있을 것 같다. 네, 답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워낙에 하는 거죠. 규모가 많고 관계가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사실 이 앞전에 보여드린 그 예. 슬라이드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만나요.